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30일 새벽이 됐습니다. 저는 책입니다. 이제 올해도 오늘까지 이틀 남았습니다. 저는 오늘은 KBS 사사건건에 그리고 1월 2일에는 더 라이브에 나가기로 했습니다. 연말 연초에 정치판 비평을 해달라는 얘기인데 글쎄요. 지난 30년 정치 비평을 해오면서 요즘처럼 심란한 때가 없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그거더군요. 올해의 말이 무엇인가? 그래, 올해의 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너무 오래 재밌는 말들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올해의 말을 한 100개 정도 꼽으라면 꼽을 자신이 있을 정도입니다. 또 이 민주당 등에서 아주 재밌는 말들이 막 쏟아졌죠. 민주당은 이제 도덕과는 거리가 먼 배덕의 당이 되었습니다. 과거 어느 시대에 정치판이 이렇게 후한무치하고 추잡하였던가요? 우리 국회는 더 나아가 이 나라의 지식인들은 끼리끼리 서로의 죄를 감춰주고 서로를 보호하는 패거리로 전락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더 처참한 죄를 지어야 부끄러운 줄 아는 것입니까? 언론은 이재명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차후 이재명 방탄을 위해 예행 연습을 했다고 비꼬았습니다. 거의 모든 신문이 기사에서 사설에서 그렇게 썼습니다. 그렇다면 이는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확인한 것일까요? 아니면 노웅래가 한 말처럼 불구속 수사 원칙을 지켜준 것일까요? 제가 장담 드리는데 둘 다 아닙니다. 이 노웅래 체포 동의안을 부결시킨 것은 민주당이 노무현 시대부터 강조하던 반칙과 특권 없는 사회가 어떤 것인지 민낯을 보여준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 민주주의의 민낯, 우리 야당의 민낯, 더 나아가서 우리 정치판의 민낯, 그 민낯을 보여준 것입니다. 솔직히 노웅래의 범죄는 잡범 수준입니다. 제 법률적 지식으로는 그렇습니다. 이재명을 둘러싼 여러 의혹도 지금도 지방에서 수없이 벌어지는 권력의 사유화로서 파렴치범 역시 잡범에 불과합니다. 액수만 크지 말입니다. 그러니 이런 잡범을 두고 불구속하라고 국회가 결정한 것은 대한민국 국회가 얼마나 추악한 자들의 집단인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제적 인원 271명 중에 찬성 101표, 반대 161표, 기권 9표. 이 숫자는 대한민국의 심장이 얼마나 병들어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이들이 우리의 오늘을 재단하고 우리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맥베드보다 더한 비극의 현장입니다. 체포동의안 표결은 무기명 투표로서 제적 과반 출석의 과반 찬성의 가결 요건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도 자유투표에 맞겠더군요. 정의당만 당론으로 찬성했습니다. 물론 169석을 가진 민주당에서 반대표 대부분이 나왔다고 보입니다. 제 생각엔 아마 국민의힘에서도 적어도 몇 분은 이 줄에 섰을 것입니다. 어떻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노웅래 체포동의안 부결로 이재명 체포동의안에 대비한 예행 연습을 했다며 맹비난했습니다. 수석대변인 박정하의 논평이 이렇습니다. 민주당은 불체포 특권 뒤에 노웅래를 겹겹이 감싸줬다. 이재명에게 다가올지 모를 그날을 위해 부결 예행 연습이라도 한 모양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체포동의안 부결 직후에 입장문을 냈습니다. 이렇습니다. 국회의원의 직위를 이용하여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구속 사유가 명백함에도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돼 유감스럽다. 어쨌든 뻔뻔한 모습은 또 다른 곳에서도 목격됐습니다. 이 대통령 특사로 석방된 뒤에 받고 싶지 않은 선물을 받았다고 말을 한 분이 있죠. 바로 김경수입니다. 그 김경수는 곧장 봉화에 있는 노무현 묘소를 찾았습니다. 하긴 그곳은 박영준도 부산시장에 당선된 다음 날입니까? 그 뒤에 곧장 찾은 곳이니 대한민국 정치인들이 표를 위해 반드시 들리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반칙과 특권 없는 사회, 이 노무현 대통령이 가장 많이 말했던 캐치프레이즈입니다. 그런데 민주주의 핵심 장치인 이 선거제도에서 댓글 조작을 벌여 반칙을 했던 김경수가 노무현의 적자를 자처하는 것을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김경수는 마치 자신이 민주화 투사라도 된 것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양심수인 자신을 사면한 것이야말로 턱없는 짓이라는 것입니다. 이 역시 대한민국의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쨌든 김경수는 복구는 되지 않았지만 친노 그리고 친문의 맹주가 됐습니다. 노무현의 비서가 이제 일약 친노의 맹주가 된 겁니다. 그거 한 말이 무척 재밌습니다. 어느 정부든 계획을 하더라도 정권이 바뀌면 사상 누각이 되는 모래 위의 성처럼 되는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국가적으로 불행한 일 아니겠나. 자, 문재인 정부에서 돈은 정말 흔했습니다. 요새 신문 뉴스 보고 깜짝깜짝 놀랍니다. 대통령실 전수조사 결과 이 문재인 정부 연간 약 5조 원의 국가보조금이 민간단체에 지원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총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22조가 지원됐습니다. 무려 22조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마지막 해에 이 보조금은 3조 원대에 있다고 합니다. 대통령실은 이 민간단체들에 간 보조금이 불투명하고 방만하게 운영된 사례를 여럿 포착하고 전 부처에 실태 점검을 지시할 예정입니다. 27일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한 말이 이렇습니다. 국민 혈세가 그들만의 이권 카르텔에 쓰인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제가 어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죠. 이권 카르텔. 윤 대통령이 또 하나의 적을 만든 겁니다. 윤 대통령은 최근 노동조합 회계의 투명성을 강조했죠. 여기에 이어 2020년 정의기억연대 사태, 이른바 정의연 사태 같은 비영리단체의 부실 회계도 앞으로 손을 보겠다는 것입니다. 적은 자꾸 늘어납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의 말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중앙정부 3조 원, 그리고 지방정부 2조 원 등 연간 최소 5조 원의 국가보조금이 민간단체에 지원된 사실이 전수조사 결과 파악됐다. 5조 원 정말 엄청난 돈입니다. 중앙부처가 3조 원이라고 했는데 중앙부처가 직접 지급한 보조금은 1조 원입니다. 여기에다가 매칭 펀드 방식으로 중앙과 지방이, 그리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지원한 보조금이 각각 2조 원입니다. 다시 윤 대통령의 말이 이렇습니다. 공적 목표가 아닌 사적 이익을 위해 국가 보조금을 취하는 행태가 있다면 이는 묵과할 수 없는 행위다. 혈세를 쓰는 곳에 성익은 있을 수 없다. 그렇습니다. 정말 맞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문재인 정부에서 시민단체 등 비영리단체에 지원된 국가보조금은 매년 5조 원 안팎이나 됩니다. 그런데 제대로 된 회계관리가 전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기재부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5년 국가보조금이 들어간 사업은 2017년 약 20만 건에서 2021년 25만 7천 건으로 5만 7,352건이 증가됐습니다. 이 중에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국가보조금은 5년간 2,352억 원입니다. 적발된 돈이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이 국가의 돈, 국민 혈세가 먼저 본 놈이 임자라는 것입니다. 참 기가 막히는 현실입니다. 감사원은 지난 8일부터 보조금을 받은 시민단체 1,716곳을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이 시민단체 보조금 집행 내역 전반을 감시하는 것은 지금 처음이죠. 그런데 실제 보조금을 눈먼 돈처럼 사용하는 사례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언론이 든 몇몇 예가 이렇습니다. 서울시는 지난달 윤석열 퇴진 중고생 촛불 집회를 주최한 촛불 중고생 시민연대의 등록을 직권 말소하고 지급한 보조금 1,600만 원을 환수하기로 최근 결정했습니다. 그 돈을 지급하기로 한 자들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촛불연대는 지난해 서울시 보조금 총 5,500만 원을 받아 중고등학생을 상대로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 이해 높이기 등 친북 성향 강연을 여러 차례 연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여성가족부 국가보조금 사업으로 2012년부터 청소년 모바일 상담 사업을 한 사단법인 동서남북 모바일 커뮤니티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는 7억여 원을 횡령한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여가부는 2021년 이 단체의 대표 등을 고발했고 이들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자,
이어서 서해해수부 공무원 이대준 씨 피격 관련 뉴스입니다. 군 당국이 2020년 9월 이대준 씨 관련 첩보 5,600여 건을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가정보원도 관련 첩보 보고서 50여 건을 무단으로 삭제했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진상 은폐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1부가 박지원 그리고 서욱과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을 고 이대준 씨 관련 첩보 및 보고서를 삭제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를 하면서 밝힌 내용이 그렇습니다. 군 당국이 첩보를 삭제한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 이걸 밈스라고 그러죠. 밈스는 4단급 이상 부대가 실시간으로 SI, 말하자면 특수정보를 올리는 정보 공유 시스템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 5,600여 건은 국방부와 여야 부대 첩보를 모두 포함한 것으로 일상적인 삭제가 아니라 아주 이례적인 일로 파악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겠죠. 5,600여 건이나 되는 엄청난 걸 한꺼번에 삭제를 했으니 말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무엇보다도 검찰은 이대준 씨가 스스로 월북을 시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 관계자의 말이 이렇습니다. 이대준 씨가 바다에 빠질 때 이 구명조끼를 입지 않았기 때문에 자진 월북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실족 가능성이 더 크다. 그렇습니다. 이 어업지도선에 구명조끼 숫자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대준 씨가 입었던 구명조끼는 중국 글자가 쓰여진 그래 중국 어선에서 이대준 씨에게 주었던 구명조끼로 밝혀졌죠. 검찰 관계자가 한 그 다음의 말 정말 충격적입니다. 이 국정원도 사건 당시에 이 씨가 월북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 판단을 뒤집은 자가 누구입니까? 서훈입니까? 아니면 그 위에 문재인 대통령입니까? 검찰이 말대로라면 이대준 씨를 월북으로 몬 것은 당시 국가안보실장인 서훈이 독단이었을까요? 과연 그렇습니까?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에 대한 서면조사조차 진행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의 말입니다. 서훈의 보안유지 지시에 따라 박지원과 서욱이 첩보 등을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 보안유지 지시라고 포장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삭제 지시를 한 것으로 파악했다. 결국 참으로 무리한 짓이다. 무엄하다. 이렇게 한마디 하니까 겁이 나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서면조사조차 하지 못했다. 이게 바로 대한민국 검찰의 현 주소입니다. 결국 검찰은 이대준 씨를 월북으로 몬 자가 누구인지를 밝히는 대신에 실적으로 볼 정황 증거들을 삭제한 책임을 묻는 것으로 수사를 끝낸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서훈이 보안유지를 지시한 이유 중에 하나가 당시 문재인의 제75차 유엔 총회 녹화 연설이라고 했습니다. 문재인의 유엔 녹화 연설은 이대준 씨가 피격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 29분부터 송출됐습니다. 문재인은 이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반도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의 길을 여는 문이 될 것이다. 종전선언에 모든 것을 다 걸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시 사건이 남북관계에 악영향을 줄 것을 우려해서 이대준 씨가 자신 월북했다고 속단했고 그렇게 결정을 했고 이에 배치되는 첩보와 보고서를 일괄 삭제한 것입니다. 과연 당시 월북몰이를 최종적으로 결정한 자는 누구일까요? 다시 묻겠습니다. 서훈입니까? 아니면 문재인입니까?